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과거 조직폭력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엔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데 폭행, 살인은 물론이고 정치적 이슈까지 연루되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조폭 살인사건으로 기록되는 서진 룸사롱 집단 살인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1986년 여름은 전대미문의 조폭 사건이 2번이나 연속으로 터지면서 뭐랄까요, 조폭들의 남양 특집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 첫 번째 사건은 7월 26일 새벽 4시 인천 유송도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호텔의 사장이 201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심한 새벽 복면을 쓴 괴한들이 무기를 들고 침입을 했고 사장 황 씨를 폭행해서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건은 호텔 사장과 조폭 간의 대립이라기보단 숨겨진 사정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이 호텔 사장 황 씨가 검사로 재직 중이던 박 씨와 동업을 한 겁니다. 근데 호텔이 잘 안 되고 경영난에 빠지니까 박 검사라는 사람이 투자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하게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 검사가 조직폭력배 두목 김태천에게 사장 황 씨를 협박해달라고 의뢰했던 사건인 거죠. 그 당시에 이 사장 황 씨는 폭행을 자기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이리저리 전전긍긍 했는데요.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검사와 조직폭력배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의 가장 엘리트 기득권 집단과 또 사회의 악의 뿌리를 대표하는 두 집단의 만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시민들은 또 다른 경악할 만한 조폭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1986년 이때 정말 말 그대로 조폭 세상이었죠. 유송도 호텔 습격 사건 이후 약 2, 3주 정도가 지난 1986년 8월 14일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사롱 서진회관은 지금의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개 남짓의 룸들을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도 꽤 잘 나가는 고급 룸사롱이었죠. 그날 17호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7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명 조직폭력배 만보파 일원들이었어요. 이 만보파의 보스는 오재홍인데 마침 그는 큰형님 김태촌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김태촌은 아까 그 유송도 사건에서 언급된 인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시 80년대 대한민국의 조폭의 계보를 좀 설명드리자면, 악명을 떨치던 3대 조폭이 있었습니다. 양은이파, 오비파, 범서방파. 그 중에서도 보스 김태촌이 이끌었던 범서방파 조직의 바로 아래에 이 만보파가 존재했습니다. 만보파는 목포에서 올라온 조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만보파, 여기에 핵심 멤버는 행동대장 격이었던 25살 조원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의 암흑가에서 아주 알아주는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조폭들도 웬만하면 마주하길 좀 꺼려하는 대상이었죠. 키가 190에 체중도 100kg가 넘어서 외형만으로도 위압감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헤비급 복서 출신이고요. 어쨌든 이날 조원섭을 비롯한 만보파가 모인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조직원인 고용수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실형을 살고 있었는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만보파 조직원들은 마음껏 술을 마시며 취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각 바로 옆방인 16호실에서도 비슷한 덩치의 사내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유도대학, 현 용인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8명의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대학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목포에서 올라온 조직폭력배 무리였고요. 훗날 서울 목포파라고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만보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만보파는 이미 전국구 조직이었는데 그에 반해 서울 목포파는 좀 규모가 작은 신생조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들 체육인 출신이라서 체격도 좋고 또 유도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에서 좀 꿀리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서울 목포파가 나름 관리하고 있던 아지트 같은 곳이 바로 이곳 서진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16호실 뿐만 아니라 건너편 20호실 룸에서도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41살 정요섭, 그리고 부두목 25살의 장진석이 일행과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폭들은 보통 다른 조직이 관리하는 구역에는 잘 가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만보파는 거리낌 없이 서진회관에 방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어쩌면 그들은 서울 목포파를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날 밤 벽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두 조직이 유흥을 즐기던 무렵 작은 소란이 발생합니다. 17호실에 있던 만보파 한 명이 방이 너무 좁다 이러면서 웨이터를 불러서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죠. 아니 근데 이 다음 날이 바로 광복절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이 꽉 차 있었어요. 웨이터가 정중히 거절을 하죠. 그러자 화가 난 만보파 조직원 한 명이 이 웨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간신히 말렸고 웨이터는 코피가 터진 채로 이제 거의 울면서 룸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던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 이걸 보게 된 거죠. 아니, 여긴 우리 구역인데 누가 널 이렇게 때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서울 목포파는 분노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만보파 일행이 평소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참이에요. 근데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게 탐탁지 않았죠. 그렇게 슬슬 열이 받고 있었는데 상대파에 누가 와 있는지 보니까 유명한 싸움꾼 조원섭이 보였습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화를 참고 있을 무렵 또다시 복도에서 우연히 만보파 조원섭과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었던 23살 고금석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듯 만보파와 서울 목포파는 둘 다 목포 출신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원래라면 나이가 어린 고금석이 조원섭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만보파에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터라 인사를 거부했고 조원섭은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고금석을 부르더니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 깡패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뺨을 맞은 고금석은 굴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원섭을 노려보면서 화를 부추겼죠. 서진회관 룸사롱 복도는 금세 살벌해졌습니다. 이때 소란을 듣고 17호실에 있던 만보파의 다른 조직원들까지 합세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에 집단 구타가 일어났어요. 얼마 못 가서 반대파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도 복도로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는 행동대장인 24살 김동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조직 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던 순간 김동술이 허리를 숙이더니 발목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60cm 정도 되는 회칼이에요. 당시 만보파, 17호실에 있던 만보파는 술에 취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쫄진 않았죠. 워낙 그들에게 서울 목포파는 가소로운 상대였으니까요. 특히나 만보파 싸움 1등이라는 조원섭은 코도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칼 들고 있냐? 찔러봐라! 도발을 하게 되죠. 이때 격분한 김동술이 칼을 휘둘렀고 조원섭의 왼쪽 팔에 큰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이걸 보던 서울 목포파 고금석 또한 흉기를 꺼내들었고요. 그렇게 무기를 든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무차별적으로 상대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서진회관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어요. 만보파가 무기도 없었고 밀리고 있었고요. 또 혼란 속에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서울 목포파 이 조직원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집단으로 뒤엉키게 됩니다. 당시 만보파는 이 핵심 멤버였던 조원섭 싸움 1등이 다치게 되니까 일단 자신들이 있던 그 17호 화장실로 피신하게 돼요. 하지만 이걸 또 목포파 조직원들이 따라와서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문 부수고 들어갔고 거기서 경계 대상이던 조원섭을 집중 공격합니다.
참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와중에 그 건너편 20호실에 있던 서울 목포파 부두목 장진석이 방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야, 다 죽여버려 라는 명령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 추후 본인 장진석은 그 사실을 부인했고 끝내 증언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난투극이 끝나고 결국 만보파 7명 중에 조원섭, 고용수, 송재익, 장경식이 살해됩니다. 나머진 중상을 입었고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살상을 끝낸 목포파 조직원들이 이후 4명의 시신을 차에 실더니 20분 거리에 있는 사당동의 한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여기가 자신들의 또 다른 조직원이 입원해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대뜸 복도와 화장실, 진료실 앞에 시신들을 내려놓더니 교통사고 환자요? 라고 소리치고 달아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한눈에도 이건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에요. 한 시신에는 무려 40군데나 찔린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급히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후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사건이. 그렇게 일이 좀 커지니까 서울 목포파의 고금석을 비롯한 몇몇이 하나둘 자수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당시 칼을 휘두른 주범이던 부두목 장진석과 행동대장 김동술, 이 두 사람은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저수지 외딴 오두막에 숨어 들어갔고 낚시꾼으로 위장을 해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5명의 무술구단자 형사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어요. 당시 범인들은 칼과 낚시도구를 이용해서 거세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끝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울 목포파 장진석과 김동술, 이 둘은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뉴스를 보고 있던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검거된 이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 당시 취재 기자가 다가가서 심경을 묻게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 듣고 싶어?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뭔가 끝까지 조폭의 위험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들의 허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재판이 됐고요. 검찰이 사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엉엉 울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목숨을 구걸하게 돼요. 참고로 이때 이제 담당 검사가 남긴 말이 두고두고 지금까지 유명한 구절이 되었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자, 그럼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다음 해인 1987년 10월 대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흉기를 휘두른 김동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격을 개시한 고금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두목 장진석과 김승길은 무기징역, 조직원 박영진은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목 정요섭은 15년형을 선고받고요. 이들 모두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사건이 커서 서울 목포파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진 터라 같이 생활하는 재소자들 또한 이들을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3년 후인 1989년 8월 김동술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그는 의외로 담담했다고 해요. 오전 9시에 사형장으로 들어섰고 최후에 그가 남긴 말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려던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형구가 고장이 났는지 버튼을 눌러도 바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김동수를 거기에 둔 채 사형 집행을 하는 교수대를 수리하느라 45분이 지체되는데 그동안 김동술은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얼마 못 가 그는 재집행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또 다른 사형수 고금석, 그에게는 좀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학창시절만 해도 평판 좋은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하죠. 근데 웬일인지 대학에 진학한 후에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를 기억하던 고향 사람들은 이건 너무 억울하다, 사형이라도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썼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모아서 매달 5만 원씩
강원도 이 한 시골 분교에 기부했다고 전해지는데, 한편 무기징역이던 장진석, 그는 2017년 12월에 31년간의 복역을 끝내고 57세의 나이로 출소를 했고요. 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영진은 죄값을 다 치르고 2006년 출소한 후에 최근 근황을 검색해보니까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도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조폭 살인사건으로 기록된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 이후에 사회에는 참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이 가해자 출신이 알려지면서 한국유도대학, 이게 무슨 조폭 양성소냐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1992년 개명을 했고 지금의 용인대학교가 되었죠.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조폭을 사회적으로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요. 그리고 사건 발생 4년 후인 1990년에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때 1,400명이 넘는 폭력배가 검거되었고 300여 개에 가까운 크고 작은 폭력배 무리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목포파에 목표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조직폭력배 정화였는데, 글쎄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나마 목표가 이뤄진 셈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조폭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 청남 사거리에서 범서방파 간부가 부산 칠성파 두목가에 이권을 두고 시비가 붙어서 양쪽 200명 조직원들이 집결해 패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2009년이 돼도 여전히 이들의 존재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최근 소식을 좀 검색해보면 범서방파, 여기는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불리던 보스 김태촌이 사망하면서 급격히 와해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와 대부업을 가장한 사업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당시 3대 조직이던 오비파와 양은이파도 내리막길이라고 전해집니다. 양은이파 두목은요, 4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검거가 됐고 이후 세력이 좀 약해졌고요. 오비파 보스는 다른 조직의 공격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죠. 한국의 80년대, 당시에는 운동하고 덩치가 좋았던 청년들이 쉽게 조직폭력배의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왜곡된 의리, 젊은이들의 허세, 거기에 한탕주의까지. 성인이 된 그들의 미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획할 휘두르는 살인마로 만든 건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